오늘은 발표 불안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fear 발표 불안에 이제 불안 두려움을 영어로 보면 이제 fear라고 하죠. fear. F-E-A-R. F는 false 거짓된, E는 evidence 증거물, A는 appearing, 자 R은 reality. 그러니까 false 거짓된 evidence 증거물, appearing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reality 사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실제 이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증거물에 해당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 보면 귀신이 없거든요. 귀신이 없는데 귀신이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의 어떤 인형이라든지 그런 귀신의 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두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귀신이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실제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발표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실제 내가 앞에서 긴장을 떨어서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 비판하지도 않고 뭐 부정적인 평가도 안 해.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긴장되고 떨리고 실수함으로써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이고 내가 이번에 혹시 뭐 또 회사 실적에 또는 진급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뭐 망치거나 하면 아니요. 거의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걱정하는 일의 96%는 실제 일어나지 않아요. 한 4% 정도만 그럴듯한 걱정이나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이해되고 그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제 자신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도 인정되는데 저 이해가 되지만 제 스스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쪽팔리고 수치심 느끼느냐 이거죠. 사실에 대해서 자꾸 쪽팔리고 창피함 느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해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내가 창피당할 것이다. 내가 뭐 부족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 그런 인식이 제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착각을 하니까 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와 쟤는 저렇게 나이 먹고 직급이 저렇게 높은데 발표도 못하네. 막 이런 비난이 연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귀신의 동굴 귀신이 없는데 귀신을 상상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안 일어납니까? 나도 속으로는 저 친구는 이렇게 발표를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때뿐이고 뭐 넘어가면 막 까마득해 뭐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마치 우리가 이제 지금 잠깐 눈 감아 보시겠습니까? 자, 심호흡을 쭉 하시고요. 아주 잘 익은 레몬 하나가 손바닥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몬의 빛깔 상상하시고 모양,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향기도 한번 맡아볼게요. 코로 가져가서 레몬의 향기를 한번 맡아봅니다. 자, 레몬 향기 느껴지나요? 자, 칼을 가지고 반으로 쫙 쪼개는 거예요. 입으로 쭉 한번 빨아봅니다. 그때 레몬의 상큼한 맛, 자, 신맛,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에 침이 고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맛있게 레몬을 먹는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눈을 뜰게요. 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지금 입에 침이 좀 고이죠? 벌써부터 고이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레몬에 의해서 침이 났을까요? 아니면 레몬일 것이라고 상상해서 침이 났을까요? 상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상 속의 내부 표현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실제는 바꿀 수 없지만 상상 속의 내부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 표현이요? 내부 표현이란 상상 속의 이미지. 예를 들어 상상 속의 뭐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소리 또는 신체 감각의 느낌 이런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현재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 경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를 돌리고 청각적인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의 느낌을 유발하느냐 이거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오늘 또 치료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창피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경험을 바꿀 수는 없어. 근데 그 경험을 머릿속에 어떻게 오감적으로 표현하느냐, 이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칼라로 표현하느냐, 흑백으로 표현하느냐,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서 보느냐, 뭐 관객석에서 보느냐, 주인공으로 보느냐, 이건 선택하는 거죠. 그것도 현장 속에서 보느냐, 뭐 천장 높이에서 보느냐, 비행기 높이에서 보느냐, 우주에서 보느냐, 이게 달라지겠죠. 네. 뭐 큰 화면으로 보느냐, 작은 화면으로 보느냐,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리도 그 현장에서 듣느냐, 뭐 100m 뒤에서 듣느냐, 느낌 틀리겠죠. 네. 마치 이제 춘향전을 볼 때 춘향전을 우리가 이제 칼라로 상상할 수도 있고 칼라 영화로 볼 수도 있고 네. 흑백 영화로 볼 수도 있고 무성 영화로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춘향전이라는 컨텐츠를 어떤 영화의 형태로 봤느냐에 따라서 그 춘향전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사건 개념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표현 방식, 상상 방식, 내부 표현 방식에 의해서 그 느낌은 달라진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일 것이라고 머릿속에 착각을 하는 그런 내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이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두려움도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자, 영어로 보면 focus on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라는 즉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라는 무의식 경고 신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내가 실수해서 창피당하는 장면이 아니라 발표를 잘해서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반응들을 생각한다면 느낌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두려움보다는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그 어떤 그 목적에 심취해 있었고, 뭐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이라든지 남북 전쟁 종식이라든 여기에 심취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 경제 개발 이런 이제 자기가 말하는 그 목적에 심취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에 신경 안 쓰는 거죠. 실수나 뭐 창피당하는 거, 긴장 떨림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해서 어떻게 사람들 변화시킬까, 어떻게 좋은 결과 효과를 끌어낼까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된다. 열정. 그래서 내가 두렵다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말할 목적에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으니 말할 목적에 집중하세요. 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목적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긴장되고 떨리고 창피당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이 집착이 되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과거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상처냐면은 이제 억압에 대한 관련, 억압에 대한 건데 이건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 우리를 키울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꾸지람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하지 마, 그만둬, 뭐 이런. 장난치지 마, 뭐 말씀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하지 마와 같은 금지시하는 말을 큰 소리로 훈계를 하거나 그것도 이제 신체 체벌과 함께 이렇게 우리를 뭐 이렇게 훈계할 때 그때 아기는 이제 마음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선생님? 많죠. 계속 그랬죠. 그러면 그게 지금 잠재의식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인, 새겨져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건 뭐냐면은 어릴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부모한테 꾸지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지만은 그 실수하면 안 돼라는 그 어떤 무의식적인 그 느낌들이 나를 지나치게 막 억압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아기는 원래 실수를 하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수하는 게 아기죠. 그렇죠. 이게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실수할 때마다 꾸지람을 듣고 이렇게 뭐 신체 체벌을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뭐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그 마음의 억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것도 치료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좀 체면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창피 당한 경험이라든지 네. 뭐 또는 긴장 떨림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꾸지람을 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포함되는데요. 책을 읽다 들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다가 또는 악기를 연주하다가 소풍 가서 노래 부르다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어쨌든 실수를 해서 창피 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트라우마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단 한두 번의 경험이지만은 우리 잠재의식에 깊게 각인되고 이건 마치 LP 레코드판에 홈이 파져서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비슷한 대상을 만나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막 그때처럼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지금 한 70대가 넘었을 것 같은데 대전에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은 경찰 공무원을 마치고 매주 대전에서 올라오시면서 저한테 치료받고 훈련을 받아왔던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가서 노래를 시켰대요. 돌아가면 노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야 그것도 노래냐? 당장 집어치워 뭐 이렇게 꾸지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뭐 망신스럽고. 예 그때부터 이제 노래 부르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뭐 발표하는 것, 뭐 앞에 나서는 모든 게 이제 두려워서 사실 공무원 생활도 엄청 힘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초2 때 소풍 가서 노래 부르는 경험을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게 다 좋아졌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들은 그 체면 치료는 NLP 치료가 아니면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뭐 훈련 뭐 1년 2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뭐 복식 호흡 뭐 이렇게 뭐 보이스 트레이닝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각인된 문제를 반드시 잠재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트랜스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트랜스 치료라는 건 뭐 NLP 치료나 또는 체면 치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조건부적인 사랑이거든요. 조건부적인 사랑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아기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른바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말썽을 부리더라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는 배변 관리를 하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근데 이제 한 3살쯤 되면서 이 기저귀에서 똥 싸고 오줌을 싸면은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 언제 기저귀 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누구나 이제 그런 경험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뭐 학교 공부를 못했거나 좀 밥을 먹을 때 밥을 좀 흘리거나 뭐 좀 말썽을 부리거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부모의 가치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이른바 이제 체벌을 하죠. 상벌 체계에 의해서 꾸지람을 하거나 체벌을 하게 되죠. 그럼 아기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랑을 주지 않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부모님 조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부모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실수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한테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에 이렇게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가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뭐 대개는 이제 큰 소리 억압적인 그 부모의 훈계 방식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이제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되게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건 지나치게 실수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으면서 내가 실수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럼 이 조건부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자, 이게 예전 결핍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예, 제 입장에서요. 예. 제가 그 과거로 가서 내면 아이 치료를 해주는 거죠. 예, 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내면 아이 치유를 당연히 또 해야 되고요.
내면의 치유를 해야 되고 반드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 내면의 치유는 이제 자존감 키우는데 나의 첫 출발이죠. 네. 내면의 치유를 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바로 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면의 치유를 하면서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훈련, 뭐 자존감 코칭이라고 제가 말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긍정 암시문을 낭독을 하는 것, 뭐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자기 확언 또는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을 심어야죠. 사랑.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을 때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선생님은 지금 1, 2, 3 세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들 다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혹가다 이제 1번, 3번은 문제가 없는데 2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치료한 분인데 이분은 그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15년 동안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뭐 또는 앞에서 말을 할 때 너무 긴장돼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첫 출발이 보니까 29살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올릴 때 그때 막 그 코가 떨리고 눈이 떨리고 막 얼굴이 경직되면서 기도를 잘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말을 못한 거예요. 한 15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9살 때 치료를 해주니까 사실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분은 가정 환경, 그 성장기의 환경은 환경과 관계 없어요. 괜찮은 부모님도 사람이었는데, 온전한 사랑을 줬고 아. 자존감도 높아요. 자존감 높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딱 한 번의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혹가다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1번이나 3번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기가 이게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에 충격적인 실패 경험을 하지 않나 1번, 3번의 요인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네. 경우도 많고 대부분 한 8명 그런 분들이고요. 네네. 한두 분은 1번, 3번과 관계없이 2번의 경험만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하는구나.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세월호 우리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세월호에 뭐 다양한 그 안산 단원고 애들이 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살아난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 애들 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들었겠죠. 배에 대한 어떤 엄청난 공포를 느끼겠죠? 네네. 그거는 자존감과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해를 했는데요. 아니 이제 느닷없이 아까 말씀처럼 뭐 성인이 되고 29세 때 느닷없이 실패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그 신체적인 어떤 뭐 상태나 그런 분위기나 갑자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날 뭐 심리적인 컨디션이나 뭐 그날 우연히 그냥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 한 번 실패 경험 때문에 그 뒤로 쭉 그냥 떨리는 거죠. 이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분도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치료했나요? 이번 중학교 2학년 이전까지는 학급 반장도 하고 말을 엄청 잘한 거예요.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이었어. 체육 시간에 막 축구를 하고 막 흘레벌떡 이제 그 교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시간 영어 시간이었어. 네. 영어 선생님이 야 반장 일어나. 책 몇 페이지 읽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읽기를 시키다 보니까 막 숨이 막히면서 막 발음도 안 되고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죠. 야 새끼 그 책도 못 읽어가지고 반장이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그날 이후로 그냥 쭉 그냥 긴장되고 떨리고 발표를 못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근데 이분도 자존감과 전혀 관계 없어요. 부모님도 뭐 너무너무 또 친절하고 애를 참 잘 키웠는데 그 중2 때 딱 한 번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이제 선생님의 케이스는 좀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특수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어책 읽다가 중3 때 뭐 불물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시작이 됐는데요. 국어책은 영어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막 좀 더 창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오늘 또 치료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근본 원인은 어머니의 꾸지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초 원인은 어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해야 돼요. 중3 때 그게 의미 있는 큰 사건인 건 확실한데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리 욕구 자질이 나고 마음의 구멍이 뚫리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그렇죠. 이제 마음의 구멍은 우리 시골에 보면은 창호지 문이 있단 말이에요. 네. 창호지 문이 12월 달에 구멍이 뚫리면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의 구멍도 그래요.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막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 경험을 회피하고 싶은 그때 어떤 마음 상태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때처럼 내가 창피기 당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처럼 창피하게 내가 힘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완벽주의로 가거나 또는 뭐 그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그 구멍을 막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PPT 다 만들어 놓고 같은 회사 동료한테 시키고 발표 자리를 계속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청심환을 먹고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게 다 방어 기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신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교감신경계 감인 반응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율신경계는 이렇게 이제 온오프 스위치 장치처럼 편안한 상황이 되면 부교감신경 상태에서 편안하고 몸이 이완되고 에너지를 얻는 쪽으로 작동이 되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이 들어가거나 좀 불편한 환경이 되면 갑자기 스위치가 온이 되면서 교감신경계로 가는 거죠. 그럼 호흡이 좀 짧아지고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불안하고 뭔가 좀 대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긴장 모드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처음 하는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갈 때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신입사원이 뭐 면접을 보거나 회사 첫 출근할 때 긴장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치료하고는 관계 없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미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그런 작동을 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 발표도 좀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발표를 잘하게 되는 거고요. 뭐 회사에 몇 번 출근하다 보면 회사 출근하는 게 편안해지고, 뭐 결혼도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2-3번 결혼하면 예식장에 들어가기 편안해지겠죠. 그런 원리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죠? 2번, 3번이 아니라 뭐 내가 10번, 20번 다 발표를 했는데도 계속 떨려요. 계속 긴장되고 불안해. 요거는 이제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난 거거든요. 이 온오프 설치 장치 고장 난 거거든요. 마치 우리 이제 온도 조절 장치를 28도에 맞춰놨는데 28도 아래로 불이 떨어져야만 불이 켜져야 되는데 28도 아니야 30도인데도 계속 불이 켜진다면 이건 고장 난 거잖아요. 자, 이 자율신경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뭐 한 10명, 20명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 편안해야 되는데 그때도 막 떨려. 뭐 회사에 어떤 동료들, 직원들이 좀 있다고 해서 떨릴 이유가 없는데 또 떨린단 말이에요. 자, 이 케이스는 교감신경계가 고장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럼 고장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뇌에 이제 불면,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고 심장이 빨리 뛰고요. 위장에 어떤 소화불량, 위염, 뭐 창자, 변비, 설사로 갈 수도 있고 말초 혈관이 수축되면 손발이 차거나 저릴 수도 있고요. 근육이 긴장이 돼서 두통, 가슴 압박감이나 떨림, 목에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침샘, 입이 마를 수가 있고 호흡이 빨라질 수가 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선생님? 네, 있습니다. 근육 긴장, 근육 긴장, 떨림, 네, 목소리 떨림, 네. 침이 마름, 네. 호흡이 빨라짐,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고 아하.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도 교감신경계 지금 과민 반응이라고 봐야죠. 자율신경계 고장나 있는 거죠. 이 자율신경계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LP 치료, 치매 치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 불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다 이해를 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좀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치료적인 부분도 있고 선생님 어떤 인지적인 또 이해도 또 중요하거든요. 네. 저 발표 불안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만 선생님 치료도 잘 되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첫 만남의 법칙, 첫 만남.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문제가 안 되고 떨어도 문제가 안 되는 편안한 그 사랑의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이 수용과 존중, 막 평가 판단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 존중을 해주는 그런 지우와 그런 스피치 훈련의 환경이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선생님 응원 지지를 해주는 그런 공감적인 이해의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면을 있는 그대로 개방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방과 진정성의 그런 첫 만남의 환경 이런 걸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1대1 치료도 이제 받아야 되지만은 일요일 오는 거 그게 사실은 또 중요할 수가 있으세요. 일요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 오셨지만은 또 이제 가능하면 일요일 오셔서 집단 훈련도 하고 네. 치료도 받고 그러면은 더 좋을 수가 있죠. 일요일 날 지난번에 왔을 때처럼 하는 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10시부터 12시에 예. 하는 거요. 거기서 또 그날 하는 뭐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그걸 끝나고 나서 오늘 1대1 치료를 받으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대1을 하면서 제가 물론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겠지만은 또 선생님이 제가 뭐 적은 인원이라도 한 4-5명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발표도 해보고 훈련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네네네. 뭐 바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평일에 뭐 일단 1대1로 먼저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대1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집단으로 일요일 와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일요일 와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다 가능하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발산의 법칙. 발산. 지금 선생님은 안에 뭔가 엉어리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해소되지 않는 엉어리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화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병. 화병. 발표보다는 화병의 일종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표현해서 그럼 쌓인 게 없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엄하시거나 부모님이 조건적인 사랑을 주거나 그러면은 너무 착한 아이, 서리던 아이로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릴 때 말썽을 부리는데 말썽을 안 부릴 수가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할 수가 있고 시큰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할 수도 있고 놀도 못하고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낼 수도 있고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많이 그런 게 많죠. 인간은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을 하면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감정도 표현을 해야 되고 나쁜 감정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착한 아이, 철이든 아이로 크다 보면은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억압이 된다는 거죠. 억압. 늘려 있죠. 억압은 다른 말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죠.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체면을 통해서 이제 풀 수도 있고 체면을 걸어서 내면의 치유를 하면서 이제 그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지만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크게 웃고 웃음 발성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웃음 발성. 저번에 소리 지르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소리 안 들렸던 것 같은데요? 소리 안 질렀어요? 예. 그랬나요? 예. 낭독까지만 하고 끝났나요? 그렇죠. 제가 좀 약간 늦게 들어왔나요? 한 30분 늦게 들어왔죠. 그랬군요. 그럼 10시 반에 그럼 낭독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못했네요. 네네네. 오늘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크게 웃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이제 그 목이 아니라 배에서 소리를 내게끔 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성 목소리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해소되지 않는 이 억압된 감정들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좀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후련하고 뭔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 이런 게 느껴질 수가 있으세요. 그게 되고 이제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대결과 행동의 법칙.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를 많이 피했다면 회피를 했다면은
많이 대결해서 발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대결. 왜 그러냐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건 회피할수록 커지고 대결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행동 심리학에서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체계적 둔감화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 도전할 때는 90, 80% 줄어들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한 50, 한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뭐 20 제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두려움도 회피하기 때문에 커지는 거지 대결하면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일요일 날 여기 이제 오시는 것도 이제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많이 발표를 해봐야 된다고요. 자, 발표를 하다 보면은 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친구나 술 마시는 것이나 뭐 차 마시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반복 교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가능하면 발표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회의 시간에 네. 그 혹시라도 할 말 있으면 예전에는 비교적 피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소하게 간단하게 한두 마디 던지려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거조차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연습 삼아 한 번씩 말을 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대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쭉 뚫어냈으면 한 번씩 내 목소리를 내보고 네, 그게 좀 좋아지는 좀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죠. 예. 대결해야 돼. 대결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그 처음과 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고요. 두려움의 끝은 바로 자신감이라는 거죠. 두려운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네, 이 두려움, 자신감이 정반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같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하철 스피치 한 것처럼 그런 게 중요하고 이제 그다음 4번이 참 중요한데요. 노력 역행의 법칙.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잘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대부분 사람들 노력을 해서 문제가 되죠.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노력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는 특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에 가서도 선생님이 이제 꼭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아, 긴장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어떤 허용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게 허용이 될까 이게 참 중요한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긴장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 생각이 잘 안 되죠. 쉽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긴장 떨림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긴장 떨림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걸 일깨우는 겁니다. 긴장 떨림이 어떤 점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의 생존 모드가 발동할 때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기능이 있고. 그렇죠. 긴장이 되어야만 위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죠. 네. 호랑이가 옆에 왔는데 느긋하게 있으면 물려 죽겠죠. 네. 호랑이인데 긴장이 돼야 둘이 곤두서야지. 그래서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나를 지키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할 때 긴장 떨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발표 집중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다. 그것도 그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겠죠. 예.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죠. 내용 숙지도 열심히 할 테고. 그렇죠. 네. 발표 훈련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2명은 되는데 대한민국에 네. 즉 20%를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데 네. 그 20%의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즉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만약에 긴장 떨림이 없으면 좀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자만할 수도 있고 난 발표를 잘하는데 저 사람 저거 뭐야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긴장 떨림이 있는 상태에서 또 나처럼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 저 사람도 긴장 떨림이 있구나. 참 이해가 철없죠. 되네.
이해가 되네. 나도 연병상련 뭐 이런 느낌이 예, 있고. 좀 도움도 주고 싶고 네,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긴장 떨림을 뭐 심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게 되고 내 내면 아이 치유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선생님? 이제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긴장 떨림이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발표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긴장 떨림이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는 거죠. 뭐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네. 이런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자, 이제 모든 문제는 왜 생기냐면요, 선생님. 한 가지 상황에 한 가지 반응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니까 차가 막히네, 출근길이 막히네,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면 비 내리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겠죠. 예. 근데 비 내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 막히기도 하지만 우산 파는 사람은 우산도 많이 파겠고,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겠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얼마나 좋을까. 저 하늘에 공기가 또 깨끗해서 참 좋겠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하는 순간 비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뭐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죠.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죠. 다양한 관점을 간다는 생각, 그 관점을 간다는 건 이미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는 이야기. 네네.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마치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개구리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면은 네. 우물만 보이잖아요. 예. 근데 개구리가 우물 밖을 놓은 거예요. 우물 밖을 나가서 보니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그 안에 또 우물도 있는 거지. 우물도 있는데 우물 외에 나머지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우물을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우물에 집착을 할까요? 알겠죠. 자, 많은 다양성 속에 우물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발표 불안도 같은 원리예요. 많은 다양성 가운데 긴장 떨림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긴장 떨림에 인해서 내가 좀 창피당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 떨림에 인해서 내가 앞으로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발표 훈련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부정적인 우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아닌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융통성 있는 그 어떤 마음가짐, 어떤 관점의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 예. 실제로 그 이제 뭐 저희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뭐 또 뭐 TV에 나오는 뭐 강호동 뭐 이런 연예인들도 긴장 떨림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강호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긴장 떨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 이경규 씨가 이제 강호동 씨를 저기 MC로 추천했단 말이에요 방송에. 너 참 재밌게 말을 잘하니까 MC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나 긴장 떨림이 너무 심해서 난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경규 씨가 이런 이야기 했죠. 네가 방송에 출연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밥 먹여줄게. 밥 먹여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강호동 씨가 이제 씨름 선수를 했죠. 언제 뭐 그렇게 방송 출연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긴장 떨림이 있어 이걸 오히려 이제 여기 이용을 했어. 그래 긴장 떨림이 있으면 어때? 크게 웃고 호탕하게 웃고 신체 어떤 움직임을 좀 크게 하고 동작을 크게 하고 이렇게 이제 MC를 하면서 성공을 한 거죠. 쉽게 말해 긴장 떨림을 받아들인 거죠. 긴장 떨림이 오히려 나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자, 이 긴장 떨림 모드를 더 열정적으로, 자, 더 어떤 역동적인 몸짓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래 본 거죠. 그래서 긴장 떨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제 마음속에 긴장 떨림이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긴장 떨림이 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은 더 역동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내가 스피치를 할 수도 있잖아. 긴장 떨림은 내가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쩌면은 뱃속에
응원군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봐버리는 거죠. 뱃속의 응원군. 뱃속의 응원군. 아 응원군. 뱃속의 응원군. 나를 지지해주는. 예. 긴장 떨리면 오히려 응원군이 될 수 있다는 거. 응원군. 이렇게 이제 관점을 긍정적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런 순간 집착을 안 하죠. 자, 집착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고요. 네네.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이 집중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중의 법칙,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즉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내가 긴장 떨림에 신경 쓰면 긴장 떨림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리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긴장 떨림이 더 커져 버리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제 바깥에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근데 빨간색 자동차가 계속 보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아까 그 앞에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커지는데 어디에 신경을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쓸 것인가, 말하는 내용에 신경 쓸 것인가, 어느 쪽이 좋을까요?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게 좋죠. 그렇죠. 말하는 내용에 신경을 써야죠. 그 말하는 내용에 신경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하는 내용을 만약에 이제 10분 동안 이야기해야 된다면은 100분 분량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100분. 한 10배로 준비를 하는 거죠. 10배. 100분 분량을 준비를 해버리면 10분 동안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자,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그럼 실수나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쓸까요? 못 쓰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10분 이야기하려면 10분 내용만 준비를 하거든요. 네. 뭐 10분 내용만 준비했으니까 중간에 쉽게 말하면 시간이 남아 도는 거죠. 남는 시간에 뭐가 들어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시간 10배 정도로 내가 더 준비를 해버리면은 야 지금 말하기도 바쁜데 무슨 긴장 떨림이 신경 쓰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10분에 압축시킨다는 걸로 집중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1시간 강의를 하려면은 저는 그 1시간 집중해야 되니까. 1시간 내용에 쉽게 말하면 한 내용에 집중. 100건 정도의 책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0건. 100건 내용을 1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 촉박하겠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어떤 실수나 긴장 떨림이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그게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발표 불안에 대한 걸 제가 사실 이거 뭐 서너 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거의 한 30분에 압축시켜서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네. 그럼 제가 지금 긴장 떨림이나 실수에 신경 쓸까요? 네. 못 쓰죠. 워낙 전달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달할 내용이 그만큼 많아 버리면은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대체의 법칙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열정이 커질까요? 두려움이 커질까요? 열정이 컸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체의 법칙이는 거야.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버리면 열정이 커지고 열정이 커지면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 많은 분들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두려움 반대에 열정을 키우려고 애를 써라 이거죠. 많은 그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아 긴장하지 말아야 돼, 떨지 말아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키우는 거죠. 이 두려움이 열정을 대체시켜버리는 거지.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거죠. 아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저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참 말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참 중요한데 자 정해진 시간에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어떤 구조로 전달하지?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키지? 어떤 스피치의 어떤 주제, 스피치의 내용, 스피치의 어떤 목적 여기에 막 몰입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영어로 보면 인트로제이션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설명 다시 좋은 한번 단어로. 그렇죠. 이 단어에서 모든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인 너무 안에 이게 인 그죠? 예. 이거는 신, 네. 갓, 신들려 있다. 신들린다. 신들려 있다. IASM은 I am sold myself. 와우. 좋은 말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한테 판다 이 말이거든요. 나 자신한테 말할 내용은 나 자신한테 팔았다 이 말이지. 말할 내용 나 자신한테 팔았다니 내가 말할 내용에 심취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하는 것에만 예. 심취가 되고. 예, 말할 내용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머리에 빠져 있다. 말하는 내용에 빠져 있으면 내 안에 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신들린 거죠.
신들린 상태가 바로 열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말한 내용이 얼마나 심취해 있느냐 좋다.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신념, 사명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은 말을 다 잘해요. 뭐 빌 게이츠가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 기업인이면서 전문가지 않습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미 정치가이지만 이분들도 전문가들이거든요. 정치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라는 거는 자기가 말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에 심취되어 있다. 심취가 되죠. 그쪽 전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럼 빠져 있죠.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잘 하는 게 그건 당연하죠.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 부분에 말할 내용에 내가 빠진다는 게 몰입되고 심취하는 게 일단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말하는 걸 즐겨야 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는 내용에 빠져야 돼요. 대중을 또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죠. 말하는 것 자체를 내가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발표 불안의 문제를 여기 이용을 해서 큰 사명감이나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앞으로는 뭐 지금 AI 뭐 이런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단 한 가지 그런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거 기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해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소통의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말을 정말 어떤 강사나 교수나 이렇게 전문가로서 말을 잘해버리면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100세 시대 아니면 100세. 실버 세대들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 실버 세대들을 리드할 수 있는 실버 세대의 주인공,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뭘 가지고 지도를 하죠? 바로 말로 가지고 하죠. 말. 정치인들도 보면요, 전부 그 제가 볼 때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 그 지금 저기 선생님이 충청도니까 그 지금 천안갑에 문진석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대학 선배예요. 저랑 자취방 같이 쓰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요? 그분 아세요? 여기 뭐 대충 뭐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공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성공의 15%는 자기 기술 능력이고 85%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기술, 지식 곱하기 스피치 능력, 이퀄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스피치 능력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왕 어차피 시작한 김에 발표문을 뛰어넘어 명강사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스피치도 훈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이완의 법칙. 편안할수록 이제 두려움은 없어지고 말을 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훈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요, 선생님? 이완될까요, 몸이? 일단 몸에 힘을 빼고 네. 뭐 심호흡을 하고 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도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리고 뭐 이건 의식적으로 하고 있고 몸의 긴장을 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호흡이죠. 호흡. 이제 복식 호흡이죠. 쉽게 말하면 복식 호흡이 훈련이 돼야 돼요. 호흡이 길어지면은 편안해지고 호흡이 짧아지면은 긴장된다 이거죠. 우리 자율신경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짧은 호흡은 교감신경계, 긴 호흡은 부교감신경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는 거죠. 길게 하는 것은 목으로 가슴으로 호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로 호흡을 하는 거죠. 배로 호흡하는 건 이제 복식 호흡이라는 데 오늘 제가 훈련시켜 드릴게요. 이제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도 목이 아니라 배에서 나올 수 있게끔 또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편안해지고 목소리도 좀 중저음의 당당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복식 호흡을 통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이제 그 자기 체면법을 훈련시켜 드릴 거거든요. 체면. 이제 체면은 모든 게 뭐 제가 걸어주더라도 그건 어차피 자기 체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통해서 어떤 자기 긍정 확인 또는 뭐 자기 암시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세면을 훈련해라 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8번에 분리와 연합의 법칙. 이건 오늘 이제 크게 제가 많이 훈련 치료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감정에 집착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용은 있는데 느낌은 없는 이 상태가 분리예요. 이를테면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나를 좀 뭐 닥달을 했어요. 꾸지람을 했어요. 그럼 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뭐 많이 좀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걸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 편안하게 바꿔주면 이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했던 이제 영화관 기법도 같은 논리죠. 혹시 영화관 기법 좀 해보셨나요? 한 번은 영사실에 앉아서 멀리 있는 스크린을 흑백으로 보고 네, 그렇죠. 뭐, 거기에 한 번 쓱 들어가서 딱 정지하면 딱 정지시키고 네,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주인공으로 컬러로 돌아가서 네, 대감기 하고,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대감기 하고 네, 그걸 한 5번 반복하는 거. 예, 그거 좀 해봤습니다. 예. 뭐 효과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분리가 되고요.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화관 기법, 공중 분리 기법, 거리 분리 기법, 또 미술관 기법, 뭐 또는 힙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NLP 기법 쓰면 여기 도움이 되고, 자, 연합 기법은 또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긍정의 경험 저랑 많이 뭐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앵커링 제가 해드렸죠. 엄지손가락 하면서 예. 이런 게 좋은 것을 연합하는 좋은 것을 집중 몰입을 해서 그 좋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연합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분리 연합으로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분리시켜서 감정을 없애버리고 좋았던 것은 연합을 해서 감정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탁월한 상태가 되겠죠. 네, 기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예. 발표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하다 떨었던 경험은 전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없애버리고 그 미래에 발표를 하는 과정들은 발표를 잘하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 자신감을 연결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 생각하면은 지금은 막 뭐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할 수 있지만은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발표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뭐 잘할 것 같고 열정이 생기고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이제 설레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긴장 떨림이 설레임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발표를 잘하는 거죠. 일단 상상으로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발표 잘하는 모습을 상상으로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거 저 오늘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하는 거는 감정을 강하게 몰입시켜서 감정을 끌어내고 네. 과거 실패했던 감정을 없애버리면서 분리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발표할 때 이제 잘하는 느낌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발표에 대한 탁월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슴 심장 박동이 심한데 그런 게 좀 그렇죠. 가라앉아지나요? 그렇죠. 편안해질 수가 있죠. 편안해질 수가 있죠. 이제 편안해지면 자신감이 생기죠. 편안해지면 당연히 편하게 발표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죠. 이제 그 상태를 만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이제 그다음 9번째 나 사랑의 법칙. 네. 아까도 이제 이건 반복된 내용인데 나를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실제 선생님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과거에 긴장했던 중학교 3학년 때 그 경험, 그 경험도 사랑을 한다면 어떨까요? 중3 때 그 경험도 참 좋은 경험이었다. 그럼 그거를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렇게 그조차도 사랑을 했더라면 그 이후로 계속 뭐 발표 불안이 이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구박받았던 그 경험도 사랑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근데 내게 뭐 특별히 상처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경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선생님 뭐 부정적인 경험을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피해적인 희생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 일 때문에 난 손해를 많이 받고 네네. 힘들었고 억울하고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피해자 모드로. 이 피해자 모드가 아니라 수혜자 모드로 바꾸는 거지. 오케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했던 그 덕분에 오히려 나는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어. 더 독립적인 성격이 되었어.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중3 때 그 일 덕분에 내가 스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더 많이 훈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 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감사한 일이고 사랑의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뭐 의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나의 긍정적인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경험도 사랑한다는 게 의미를 해요, 선생님. 긍정, 부정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장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장점, 단점도 사랑한다는 것이고 성공적인 경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공, 실패를 다 사랑한다는 이야기고요. 행복한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힘들었던 경험, 시련, 고난, 어떤 아픔과 상처까지도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사랑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건 어떤 깨달음의 문제고 통찰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나 자신이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어야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고쳐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 나는 멋진 사람이구나. 이걸 자각한다면 어떨까요? 자각. 선생님. 그러면은 단점이든 뭐든 다 사랑하시고 자랑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발표할 때도 같은 맥락인데 내가 발표 잘하는 것도 사랑하지만은 좀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난 사랑해. 덜 떨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받아들여버려.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굳이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 마음을 사람들이 키우지를 못해요. 이걸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 자신의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웁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긍정문 이렇게 계속 듣고 읽고 반복해서 키웁니까? 그렇죠. 키우는 방법이. 그거는 이제 가장 빠른 거는 깨달음이고 깨달음 통찰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세뇌를 시켜야 되고 내 잠재의식을 반복지 자기 암시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기 암시, 자기 확은. 자, 깨달음은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이제 정체성의 문제인데, 선생님 태어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문제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죠. 그리고 선생님 혹시 종교가 있어요? 없는데 뭐 어떤 저기 신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신의 일부로 태어났다는 건 이해하시나요? 예. 신과 하나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 다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알아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 심장, 이 가슴에 연결되어 있고요. 네. 이제 명상을 해보면 이제 빈 명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가슴에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이 바로 이제 신적인 존재고. 심장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슴, 내면에 이게. 눈을 감고 이제 상상해보면 이게 빛이 있어, 빛. 이제 이 빛이 바로 이제 신의 에너지고, 자, 신의 현존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면에 빛이 있고요. 그 빛은 바로 신과 연결되어 있는 신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아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봐봐야 돼. 이제 이 내면에 있는 이걸 상위 자아, 태어날 때 그 신과 똑같은 존재인 상위 자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에고의 자아, 에고의 자아는 문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나, 중3 때 실패했던 나, 살아오면서 그 힘들었던 그 어떤 그 그렇죠. 문제 속에 나를 바라보는 거지. 이 에고의 자아는 사랑스럽지 못하고 부족하고 뭔가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눈물 나고 이런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상위 자아는 뭐냐면 상위 자아는 신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이 세상에 내놓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멋진 그런 나 자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 에고의 자아에서 자, 상위 자아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상위 자아로 나를 바라볼 때는 실수를 해도 나는 사랑스럽고요. 단점이 있어도 나는 사랑스럽고. 선생님, 자,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한 관계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건 벌지 않건 관계없어요. 사회적 출세를 했건 안 했건 관계없어.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을 이제 우리는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 이런 관점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달라지죠. 근데 저도 이런 걸 뭐 다른 매체를 통하거나 책을 통해서 접했는데 네.
만약 이게 통찰이 빨리 안 오면은 자 이런 연습을 해야 되죠. 나는 비록 발표 불안이 있지만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와 같은 이 자기 확인을 좀 반복해야죠. 발표 불안을 가진 나도 사랑한다라는 암시를 줘야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나는 비록 긴장 떨림이 있지만 발표할 때 긴장 떨림이 있지만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사실 지금 세뇌를 시켜야지. 하는 예, 반복적으로. 예, 긴장 떨림이 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긴장 떨림이 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암시를 줘야죠. 암시를 주고. 발표 불안이 있는 나는 사랑한다. 난 발표 불안이 있는 나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상당히 사실은 좀 꼭 이 발표 불안 측면이 아니더라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 각인 세뇌를 그걸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죠. 어느 시간이 좀 가다 보니 상당히 좋아지는. 근데 이제 제 경험은 저를 한두 달만 만나면은 좋아져요. 제가 세뇌를 시켜드리거든요, 계속. 오늘도 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는 순간 계속 이런 이야기를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훈련을 시켜드린다는 거. 긍정 자기 암시문, 체면 자기 암시, 뭐 자기 긍정 대화 이걸 통해서 계속 자기를 사랑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암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암시가 좋은 거죠. 좋은 거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니까. 신적인 자아에 대한 느낌을 암시를 주어서 계속 만들어 드리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신적인 자아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선생님이 이제 발표 불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엄청 높아져 있죠. 그래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생을 엄청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 사랑의 법칙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걸 해버리면은 모든 게 그냥 해결돼 버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 자기 암시부터 나 사랑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10분의 프로그래밍의 법칙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여러 원리들이 사실 선생님이 좀 체질화되고 좀 몸이 기억할 수 있는 습관화가 되어버린다면은 뭐 인생 자체를 좀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랑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습관화를 좀 시켜 패턴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25년 동안 제가 발표 불안을 코칭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론화시킨 저만의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죠. 근데 어김없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바뀝니다. 그는 100%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로 갔을 때 바뀌지 않는 건 기적이다. 선생님은 당연히 바뀌죠. 자,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응원도 하고 도와드릴 거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